자, 156번 롤스의 정의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스의 정의론. 자, 롤스의 정의론은 1원칙이 있고 제1원칙, 제2원칙. 자, 먼저 제1원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원칙은 자, 정당한 불평등의 원칙. 원칙이고 이 원칙이 또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그 다음에 공정한 결과, 즉 차등의 원칙. 자,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은 이렇게 최대한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1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이건 뭐냐면 제1원칙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기회를 가져야 된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평등하게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 자, 그게 일단 제 첫 번째 원칙인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두 번째 원칙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자, 그리고 공정한 기회로서도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자, 차등한 공정한 결과를 위해서 차등의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 이제 롤스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워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 자, 기회가 균등하기 위해서는 차등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비례적 원칙과 비슷한 개념이죠. 비례적 평등감. 그쵸? 자, 근데 부정의의 시정 원칙 혹은 부정의의 교정 원칙. 자, 근데 부정의의 교정 원칙은, 자, 부정의의 교정 원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이거는 여러분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람의 주장인데 노직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고 자유지상주의라고 부릅니다. 자유지상주의.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자, 롤스가 이야기한 대로 자유를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유를 교정하기 위해서, 즉, 부정의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롤스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시정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부정의의 시정 원칙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롤스의 주장은 부정의를 시정하려고 하는 원칙 일 뿐이다.
롤스가 특히 롤스의 제2 원칙을 비판하는 거죠. 롤스의 제2 원칙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4번은 롤스의 정의론과는 이제 거리가 먼다. 롤스의 정의론과 거리가 멀고 부정의 시정 원칙은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기 위한 로직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7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좀 빠르게 해서 172번까지 하겠습니다. 172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행정론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172번까지 빨리 하고 끝낼게요. 중간에 끊지 않고 쭉 가겠습니다. 자, 15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자주 봤던 거죠. 자주 봤던 겁니다. 자, 기억번. 기존의 정책과 유사한 정책 대안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거치는 모형은 점증 모형. 맞아요. 점증 모형 동그라미 치고, 자,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기존의 정책과 유사한 정책 대안에 대한 검토 보완. 자, 키워드는 기존, 검토 보완, 이런 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대안들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자, 합리적으로 검토. 자, 모든 대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 모형입니다. 만족 모형이 아니라 합리 모형. 그 다음에 이 점증 모형과 합리 모형을 절충한 것을 혼합 모형이라고 합니다. 점증 모형과 합리 모형을 절충한 것을 혼합 모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한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키워드예요. 아무리 합리적이려고 노력해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일단 접근이 용이한 대안부터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추구하자. 이게 바로 만족 모형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점증 모형, 합리 모형, 혼합 모형, 만족 모형, 요 네 가지 모형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약간 뛰어넘어서 여러분 1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번. 160번. 자,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자, 점증 모형은 기존의 정책에서 소폭의 수정 보완, 아까 얘기했던 검토 보완, 뭐 똑같은 말이겠죠? 자,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이제 다섯 번째 등장한 겁니다. 쓰레기통 모형. 정책 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등의 사요소가 우연히 만나게 될 때, 우연히 동그라미 쳐야 되고, 우연히 만나게 될 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게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혼합 모형. 혼합 모형은 틀렸죠?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절충하여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이다. 리을번, 정책 결정의 체계의 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경제적 합리성과 창의력 등 초합리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간주하는 모형은 최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최적 모형. 자, 그럼 우리 지금 6가지 봤어요. 첫 번째, 점증 모형. 그 다음에 합리 모형. 자, 이 두 가지를 섞은 혼합 모형. 그 다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만족 모형. 어떤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우연히 정책이 만들어지는 쓰레기통 모형. 그 다음에 합리성뿐만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직관, 창의력 같은 초합리적인 요소까지도 고려하는 최적 모형.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넘기실게요. 자, 그럼 161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정책에 기반해서 약간의 개선이나 수정을 강조하는 정책 결정 모형으로, 자, 이상적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을 더 추구하는 모형을 점증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정치적 합리성. 그러니까 점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합리적인 거야. 보세요. A 정책이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A 정책이 있어. 이게 기존 모형이야. 근데 이 B 모형은 A 모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A 정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책이야.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힘들겠지. 자, A를 살짝 뭐 이렇게 바꾼, 뭐 요렇게 생긴 거라든가, A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런 A 다시,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국민적 지지를 받겠죠. 시민적 지지를 받겠죠. 그래서 점증 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더 추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니은번. 자,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를 가정하고요. 정책 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흐름. 자, 여러 가지 흐름이 뭐예요? 여러분 앞에서 봤던 4가지죠. 4가지 흐름. 자,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이 4가지 요소가 우연히 한 곳으로 섞여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입니다. 정리됐죠? 그 다음에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절충 형태로서, 그만 읽어도 되죠. 혼합 모형이죠. 중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합리 모형에서 같이 포괄적 관찰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책 결정을 하고 이후 기본적인 결정을 수정 보완하면서 세부적인 사안을 점증적으로 결정한다는 모형을 우리가 혼합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이 매우 이성적이며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전제 아래 정책 결정에는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자, 직관, 통찰력, 창의력, 이런 게 초합리적인 요소인 거예요. 초합리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 게 최적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적 모형. 최적 모형. 그러니까 최적 모형은 합리 모형과 좀 연관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은 합리 모형과 좀 반대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에 점증 모형을 더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 합리 모형과 좀 관련이 있어요. 점증 모형 빼고는. 그래서 합리 모형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점증 모형이라는 게 있고 합리 모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증 모형과 합리 모형도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반대 개념이야. 점증 모형은 현실에서 조금 수정 보완이고 합리 모형은 가장 합리적인 무언가를 이 기존의 정책이 어떤 건지 상관없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다. 이게 합리 모형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2개를 섞은 게 혼합 모형이고, 그 다음에 아니야,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좀 찾자라고 하는 게 만족 모형이 되는 거고요. 제한된 합리성. 그러니까 합리성은 좀 제한된다고 보는 거고. 쓰레기통 모형은 합리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합리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일정한 규칙이 없이 정책이 결정되는 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우연한 기회에 결정이 되더라. 그쵸? 대통령도 0. 몇 % 차이로 당선이 되는데. 그다음에 최종 모형은 뭐예요? 합리 모형에 뭐가 플러스 된 거야? 초합리까지 포함되면 최종 모형이 되는 거고. 이거는 약간 합리 모형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거야. 최종 모형은. 이건 합리 모형과 좀 반대점이 있는 거고, 이거 합리 모형에서 약간 뭔가 좀 빠진 거고,
제한된 거고, 합리성이. 혼합 모형은 이것도 알파인데 바로 점증 모형을 알파 시킨 거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서 158번 볼까요?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이론에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게요. 이익집단론. 이것도 이제 정책이 어떤 힘으로써 되냐. 라는 걸로 되게 여러 가지, 뭐 사회 양심 이론도 있고, 음모 이론도 있고, 시민권 이론도 배웠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화 이론도 배웠고, 전파 이론, 뭐 국가 중심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여러 가지 배웠는데, 자, 그 중에서 여기 나온 것만 일단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집단론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은 이익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며 이 과정에서 이익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상충할 경우 국가가 중재자 역할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자,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이익집단의 이익에 부합한다. 두 번째 줄에 국가의 중재자 역할. 자, 그쵸? 2번, 확산이론은. 자, 확산이론은, 확산이론은 이거죠. 자, A라는 지역 혹은 A라는 국가에서 사회복지가 발전하면, 그 옆에 있는 대로 계속 이게 확산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확산이론을 다른 말로 전파이론이라고도 불러요. 전파이론. 자, 전파이론 또는 확산이론에 따르면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선진 복지국가의 영향을 받아 사회부장을 확대하는 경우를 우리가 공간적 확산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간적 확산이 아닙니다. 공간적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지리적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리적 접근성.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겁니다, 여러분. 독일, 영국, 미국. 자, 요거예요. 자, 같은 유럽이지만 독일에서 같은 유럽이고 섬나라인 영국으로 가죠. 그러면 영국에서 그 지구는 동그라니까 이렇게 가면 미국이잖아. 여러분, 세계 평면지도 보면 이쪽에 영국이 있고 이쪽에 미국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동그란 거니까 이렇게 묶으면 영국하고 미국하고 가까워. 그래서 영국이 식민지가 된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 사실은, 자, 여기가 소득이 높고 여기가 개발국가, 여기가 저개발국가 이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 자, 공간적 확산의 개념은 경제 수준과는 상관없는 개념이다. 경제 수준과는 상관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음모이론은 사회복지 정책의 주된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 통제에 있다. 맞아요. 지배 권력이 자신의 지배를 감추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뭐라 할까요? 좀 극단적인 마르크시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극단적인 막시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사회 통제가 핵심입니다. 사회 통제에 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역시나 수렴 이론입니다. 다른 말로 산업화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복지가 먼저 발전돼 있더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기술이 발달할수록 사회복지가 발달하고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달려있더라 라고 보는 이론은 수렴 이론에 해당합니다. 수렴 이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자, 전접지적 포통평책. 책이라는 8글자를 써드리고, 이것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접근성은 단순한 지리적 접근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 접근성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해야 되고,
포괄성이 있어야 되고, 통합성이 있어야 되고, 평등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요거다. 요거를 우리가 주의해서 구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괄성과 통합성을. 자, 그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보겠습니다. 1번. 자, 적절성이란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 등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게, 자, 밑줄 보세요. 충분할 만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적절한 거야. 그러니까 적절하다, 이건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충분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속성이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 해결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 신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취업 훈련을 시켰으면 취업 알선 서비스까지 한다거나 계속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평등성이란 클라이언트의 연령, 성별, 지역, 종교에 의해서 차별 없이 제공돼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정말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 그러니까 욕구의 다양성, 그 다양성에 맞는 그 다양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포괄성입니다. 포괄성. 자, 다시 포괄성은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다양하다. 다양한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포괄성이야, 포괄성. 자, 통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근데 이거 4번이 틀렸는데, 통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서비스 전달 체계가 체계적이어야 된다, 체계적. 체계적으로 전달돼야 된다. 즉 서비스 전달체가 유기적으로 묶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통합성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서비스 전달 체계 간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한 게 통합성이야. 포괄성하고 통합성하고 다른 거야. 포괄성은 욕구가 다양한 만큼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즉 한꺼번에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통합성은 서비스를 전달할 때 체계적으로 혹은 유기적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라. 넘어가겠습니다. 162번 볼게요. 자,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의 4가지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뭡니까? 일단 누구한테 줄 것이냐? 할당 체계. 할당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뭘 줄 거냐? 현금으로 줄 거냐, 현물로 줄 거냐, 바우처로 줄 거냐, 뭐 기회를 줄 거냐, 권력을 줄 거냐, 뭐 이런 거. 이걸 우리가 급여 체계. 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줄 거냐? 이걸 우리가 전달 체계.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운데. 자,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세금으로 마련할 거냐? 아니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 사회복지를 줄 거냐? 자, 이런 걸 재정체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162번 같은 문제는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자, 2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163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 163번의 정답은요, 두 가지예요. 1번과 2번 둘 다 틀렸습니다. 1번과 2번이 둘 다 틀렸고, 먼저 1번은 왜 틀렸냐? 자, 할당을 하는 데 있어서 세부 원칙, 귀속적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귀속적 욕구는, 자, 욕구에 대한 규범적 기준에 근거한 집단지향적 할당이에요. 규범적. 그러니까 남자라서, 여자라서, 뭐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틀렸어요. 거꾸로 돼야 돼.
자, 그래서 사회보험 가입자들이 갖는 거고, 그냥 진단적 구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산조사연구분 됐고. 자, 이거 개인적 할당하고 집단적 할당, 이거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64번. 자,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해서 수급자의 선택권이 더 강하죠. 여러분, 돈으로 주는 게 좋죠? 물건으로 주는 것보다. 저해관에서 모의고사 1등하면 뭐 줘요? 현금 주지. 처음에 뭐 줬는지 알아요? 책 줬어, 책. 싫어하더라고. 그 다음에 뭘 줬는 줄 알아? 상품권 줬어. 바우처 같은 거 준 거지?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현물 줘서 안 되고, 현물급여에서 포기하고, 안 되고, 그래서 바우처로 바꿨다가, 바우처도 별로,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고 물어보니까 다 이거예요. 선택권이 제한된다. 뭐가 제일 좋으냐? 돈이 제일 좋다. 돈은 좀 그렇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2번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서 근데 정책의 목표율성은 더 우수하죠. 근데 저희가 모의고사 보면 왜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겠어요? 술 마시라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책 주는 게 제일 목표율성은 좋지. 그치? 근데 그래서 목표율성은 좋아요.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는 목표율성이 좋습니다. 자, 2번이 맞고요. 자, 바우처는 현물급여에 비해서는 선택권이 더 증가하죠. 그렇죠? 현물보다는 더 좋지, 바우처는. 문화상품권으로 주면 영화라도 볼 수 있잖아. 책만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4번. 기회와 달리 권력은 사회복지급여의 유형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둘 다 사회복지급여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기회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다 써주세요. 장애인 의무 고용제.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게 장애인 의무 고용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은 뭘 주는 거예요? 권력은 뭐 하는 거야?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 의사결정 참여권을 주는 거예요. 의사결정 참여권을 주입니다. 예를 들면, 자, 장애인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권력이라는 급여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1번, 3번, 4번 왜 틀렸는지 확인돼야 되고요. 1번 볼게요. 165번.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바우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바우처를 가지고 어디 쓸지 모르니까. 어디에 쓸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줄 때 처음에 뭘로 줘요, 여러분? 지역화폐로 주죠, 지역화폐. 지역화폐는 현금 비스무리한 바우처라고 보면 돼요. 자, 왜냐면 그래갖고 지역화폐를 우리 가게에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경쟁이 붙었어. 자, 하나의 사례로서 얘기한 거고요. 현물급여에 비해서 서비스 수요자의 소비자 선택권이 좀 더 보장되죠. 그 다음에 3번. 자, 사회 내의 불이익 집단 또는 특별히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거는 기회죠. 이용권에 대한 특징이 아니라 기회라고 하는 급여 특징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급여를 설명하는 거니까 3번 틀렸고, 서비스 사용 용도를 명시하고 있어서 현금 급여에 비해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용이하죠. 목표율성이 좀 더 높죠. 현금보다는. 목표율성이 제일 높은 건 현물이고. 됐죠? 166번. 사회복지제도의 현금급여를 현물보다 선호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권이 강화되어, 그리고 여러분 현금으로 주는 게 가장 행정비용이 적게 들어. 돈으로 주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 상금으로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좋아. 책 사가지고 책 사러 가야 되지. 또
또 무슨 책이 좋을까 생각해야 되지. 그쵸? 그 다음에 행정비용이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효용도 뭐 수급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주는 게 효용이 더 극대화 되죠. 자, 그런데 정책 목표를 특정화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공부하라고 주는 거야? 아니면 왜 주는 거지? 그런 생각 안 하겠지. 모의고사 상금 받는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그냥 모의고사 상금이 여러분 사회복지급여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라고. 사회복지급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책 목적어를 특정화하는 데는 목표 효율성이 떨어져.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167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뭐예요? 리을 기회. 그 다음에 전자 바우처는 뭡니까? 증서죠. 증서. 바우처가 증서예요. 그 다음에 방문 목욕하는 것은 현물은 여러분 꼭 재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물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현물이죠. 직접 목욕 서비스를 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연금은 뭐야? 돈 주는 거지 연금을 뭐 현물로 주거나 그러진 않죠. 자, 그래서 짝이 맞는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168번. 사회복지 전달체계 유형 중 민간 부분의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정부와 민간의 차이.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 그 다음에 정부와 민간의 차이. 이거 구분 가능하셔야 됩니다. 1번. 자,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선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민간 부분의 장점입니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아까 제가 여러분들 그 사회적 경제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경제가 들어오면 사회적 경제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민간 영역이거든요. 사회적 경제가 시작되면서 서비스 전달 체제가 굉장히 다양해졌어.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을 추구하기에는 아무래도 민간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니고요. 이거는 정부 차원으로 해주는 게 정부 차원으로 해주는 게 더 맞고,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도 재정이 좀 더 안정적인 정부가 더 맞고요. 정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금융 경제 이점도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정부가 제공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169번. 기억번. 민간 전달 체계는 똑같은 말이죠. 폭넓은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민법상 재단법인이지만 사단법인에 비해서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네, 맞아요. 사회복지 전달 기관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디귿번. 중앙정부가 전달 주체가 되면 서비스의 접근성과 융통성이 작아집니다. 줄어듭니다. 중앙정부에서 한번 사회복지 서비스를 결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도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지방정부를 통해서 주거나 정부 부문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민간을 통해서 주거나 아니면 뭐 그 민간과 정부 사이쯤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죠. 자, 여러분 정부가 직접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안 하잖아. 다 위탁 운영하잖아. 민간을 이용해서. 자, 그 이유가 서비스의 접근성과 융통성 때문이다. 자, 하지만 중앙정부가 전달 주체가 되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좋습니다. 두 가지. 그게 바로, 자, 사회적 적절성이에요. 사회적 적절성. 이게 아까 평등을 얘기하는 거야, 평등.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가는가. 그 다음에, 자, 재정적 충분성.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죠. 반면에 융통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죠. 자, 리을번. 공공기관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에 이양 또는 위탁하는 민영화가 강화되고 있죠. 자, 거기다가 여러분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복지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복지다원주의. 자, 됐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D급 빼고 다. 2번. 170번. 자, 자녀적 사회복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는 보편적 관점이에요. 제도적 관점이고. 2번. 현대사회에서 가족과 시장은 제 기능은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의 발생은 당연하다. 이것도 자녀적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사회복지를 권리로 보는 게 보편주의적 입장, 제도주의적 입장이고요. 자, 선별주의, 자녀주의적 입장은 사회복지를 시혜적이라고 보고 또 수급자를 병리적인 존재로 이해합니다. 이제 이 두 구분은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겠죠. 자, 정답은 3번이고 개인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이 사람들은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죠. 자, 171번. 사회보험은 급여액이 수급자가 낸 사회보험료에 비례하므로 여러분 사회보험도 소득 그러니까 재분배 기능이 있긴 있죠. 있긴 있습니다. 자, 보통 수평적인 재분배가 일어나죠. 수평적인 재분배가 일어나죠. 자,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있다. 2번 공공부조 수급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므로 재분배 기능이 강하죠. 이거는 강합니다. 여러분 재분배 기능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 아까 제가 구분했던 거에서 수직적 소득 재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재분배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3번 아동수당은 자, 비기업 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아동수당은 애가 있으면 조사도 하지 않고요. 뭐 여기서 자산조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산조사는 애가 있고 없고를 조사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산조사를 하면 소득을 조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낙인 효과가 있는 거야. 근데 아동수당은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애만 있으면 주는 게 아동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자산 맞죠? 네, 뭔가 돈을 내야 나중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국민연금은 돈을 내야지. 매달 내야 돼. 안 그러면 안 줘. 기여입니다. 기여. 근데 국민연금도 소득자 조사는 하지 않죠. 그 공공부조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2번 이제 재원 볼게요. 재원. 자, 1번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책은 여러분 어떤 사회복지 전달 주체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할까요? 중앙정부, 정부겠죠. 정부. 그렇지? 그러니까 정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는 거죠. 2번 무급. 네, 뭐 2번은 맞는 말이고. 3번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강제가입에 의해 납부되는 것이 원칙이죠. 강제가입이 원칙입니다. 4번 보세요. 수익자 부담은 저소득층의 자기 존중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자, 수익자 부담. 제가 아까 무이탁 노인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비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서비스를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일단 자기 존중감. 자, 뭐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내 돈 내고 내가 도시락 사 먹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 낙인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기 존중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하면. 자, 그런데 요 다음이 문제인데 그러나 ,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입자 부담으로 할인다는 것은 못 사는 사람에게 돈을 걷어서 못 사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못 사는 사람에게 돈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역진적이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수입자 부담이라고 하면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야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왜 했겠어? 끼니를 못 챙겨 먹을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지. 예. 자, 이제 똑같은 논리인데 이게 표현이 다양하니까 제가 다양한 표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자 부담 방식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떨까? 현저히 떨어지는 거지. 역진적이니까. 누진적이어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독거노인들이 도시락을 먹으려고 할까 안 할까? 나중에는 서비스 자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수익적 부담은 저소득층에게 자기 존중감을 높일 수는 있으나 결국 서비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혹은 서비스의 접근이 악화될 것이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남용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남용된다는 건 너무 넘쳐나게 많이 쓴다는 거잖아. 지나치게 많이 쓴다는 건데 여러분 돈이 있어야 지나치게 많이 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 4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아이고 오늘 아침 수업부터 그쵸?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 행정론부터 시작을 하고 한 2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자 행정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